정물씨 여기 고등법원도 있고 경찰청도 있네요. 와, 진짜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변호사 사무실이 정말 많은 걸 보면 여기가 정말 대전 법의 중심인가 봐요. 그러게요. 완전 법의 메카다, 메카. 이런 곳에 오신 소감 어떠세요? 지금 변호사님을 만나러 갈 생각에 조금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의 법을 위해서 일해주는 분들이 많구나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귀중한 분을 섭외한 만큼 알찬 시간을 보내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을지. 좀 미래의 변호사로서 이 동네 한 구석에 사무실을 내게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변호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마디. 변호사가 돼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노르네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왔을까요? 네, 여기는 바로 대전 지방 변호사 협회입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다 변호사분들인가 봐, 지금. 저 꼭대기. 올라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 제15기 너로인회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표 인물을 섭외해서 인터뷰하는 너퀴즈 온 더 블록 시리즈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리즈로 사법부의 대표 직업인 변호사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정은진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진 변호사입니다. 네, 간단하게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변호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신다고 저희가 네. 들었는데 혹시 변호사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지방 변호사회로 분할되어 있고 전국 지방 변호사회는 그 소속의 변호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저희 대전지방변호사회는 대전, 충남, 세종에 약 770명 정도의 670명 정도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입니다. 생각보다 규모도 굉장히 크고 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기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변호사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하루 일과는 일정치 않아요. 네. 예, 대개는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해서 그날 재판이 있는 사건들을 미리 살펴보고 재판 준비를 한 다음에 9시 이후부터는 예약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지정된 변론기일 이제 재판 참석 또는 수사 참여 또는 이제 자문기관 자문서 작성 이런 걸로 하루를 보내고 12시에 점심시간 1시까지 그 다음에 6시경에 대강 직원들이 퇴근하고 1시간 정도 일하거나 또는 일이 많으면 그 이후에 남아서 일을 하거나 저녁을 먹고 와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되고 길이 없으면 8시에 퇴근을 합니다. 정말 하루가 정말 빡차게 바쁘신데 저희한테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 소중한 분들이라서. 재판에도 뭐 민사재판, 형사재판 이렇게 다양한 재판이 있잖아요. 예. 혹시 변호사님이 주로 담당하시는 업무나 재판에 뭔가 새로 특기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재판의 특기사항. 네. 주로 민사재판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행정재판을 주로 하는 편인데 민사재판의 특이사항은 당사자의
그 재산이나 신분에 관련된 소송이 민사소송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은 당사자의 무슨 신병이나 구속이나 또는 그 죄의 유무에 관해서 다투는 소송이고, 네. 민사재판은 그 개인의 권리 침해나 또는 신분에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네. 좀 당사자, 그러니까 의뢰인과 좀 더 소통하고 의뢰인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과 만나는 시간이 좀 많은 편입니다. 민사소송에. 그러면 재판 건수가 아무래도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이 더 많은 편인가요? 네, 훨씬 많죠. 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너키즈 인터뷰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렇게 긴 사법고시 준비 기간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기간 동안에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힘든 부분은 어떤 점이 있었고 이런 걸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법시험 본 지가 20년이 훌쩍 넘어서 사실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생각해 보면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학 입시를 할 때 시험 볼 때 뭐가 가장 힘들었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뭔가 자유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견디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학생으로서의 뭔가 책임감? 그래요. 저는 30이 거의 다 돼서 사법시험을 준비를 시작했기 때문에 자유시간 이런 건 사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고, 네네.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일반인들이 변호사님께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갈 때 미리 준비하면 좋을 서류, 이런 형사, 민사, 가사마다 그런 서류들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준비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가장 기본적으로 변호사 상담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하게 조언을 받으려고 한다면 해당 문제된 어떤 법률 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요. 예컨대 오늘 왔던 분들이 어떤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면 그 보이스피싱을 당했던 전화 기록이나 또는 그 입금증이나 뭐 이런 것들 자료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떤 사기죄에 피소를 당했는데, 고소를 당했는데 내가 사실은 그게 사기를 한 게 아니었다,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게 아니었다라는 입증할 자료. 그러니까 예컨대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미리 얘기한 대로 사용을 했다든지 뭐 또는 다시 돌려줬다든지 뭐 이런 자료들, 이런 금융자료 또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민사에 관한 것도 똑같아요. 민사에 관한 것도 어떤 사람하고 분쟁일 거거든요. 먼저 사람하고 분쟁일 때 그 사람하고 사이에 작성됐던 어떤 문서나 또는 뭐 어떤 증거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고 그 취지를 하는 게 좋은데, 대개는 요즘은 그런 걸 많이 갖고 와요. 휴대전화에 다 담겨 있어요. 휴대전화에 담긴 사진, 서로 주고받은 문자, 그 다음에 이메일,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메일만 하나 잘 들고, 휴대전화만 잘 들고 오셔도 뭐 요즘은 자료가 충분한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아니면 그 증거자료를 촬영하거나 그렇게 해서 가져오셔도 되겠죠. 네.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되게 좋은 지식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 변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유독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셨는지? 예, 뭐 이런 거 질문 참 많이 받아요. 근데 이런 거 질문할 때는 보람 뺀 일, 뭐 그다음에 뭐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 대단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는데, 기억해 보면 두 종류의 사건이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이혼 사건을 잘 하진 않아요. 웬만하면 깊이 생각하시라, 좀 더 한번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라, 복수심에 이혼하시려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이에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은 두 부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한 사람만 오는 거예요. 상대방 얘기는 전혀 듣지 못하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몰라요.
사실은 부부간의 일은요, 부부밖에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더 충분히 들어보고 다음에 면담을 한 번 더 하자. 며칠만 더 생각하고 다시 와서 다시 면담을 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왔는데 같은 주제 말씀하시길래 상대방을 내가 한번 만날 수 있겠느냐, 연락을 한번 해줄 수 해도 되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받고 제가 한번 연락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해서 서로 그 화해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회복시켰는데, 나중에 그런 데가 있어요. 이게 부부 학교, 뭐 부부 가정 학교 뭐 이런 데를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서 막 자기 그 부부 가정 회복 경험담 뭐 이런 걸 앞에 나서 강의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그걸 보고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만약에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이혼소송을 했으면 수입료는 벌었겠지만 한 가정을 깨는 그런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그건 보람된 기억이고요. 두 번째는 아픈 기억도 많아요. 대개는 이제 소송을 할 때 여기 앞에 앉아서 사실관계를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법률관계가 가능하고 이걸 소송을 했을 때 당신의 권리는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당신이 말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 이런 자료가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다 받고 소송을 하는데, 간혹 상당히 많거나 밀리거나 그러면 변호사님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믿고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소송을 했는데 나중에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힘들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소송이 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억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아픈 기억입니다. 기억에 많이 남는 두 가지 사건. 정말 보람찬 일도 있지만 그만큼 힘든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당사자와 소통이 필요한 직업이니까 소통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직업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일을 하시다 보면 가끔 의뢰인이 도덕적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서 변호사님이 만약에 변호를 맡으신다면 이 의뢰인의 바람대로 승소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 능력 있는 변호사의 면모를 보여주실 건지, 아니면 이 도덕적인 양심에 따라서 뭔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훌륭한 변호사라고 저희는 지칭을 했는데, 그런 훌륭한 변호사의 지지를 좀 원하시는 편인지 저희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자문을 할 때나 소송을 할 때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법률적인 어떤 주장에 대한 법률적인 관계를 설명하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가끔 그런 일에 부딪히실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렇고, 사건을 이게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아까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는 거의 그 두 사람밖에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희 의뢰인들은 가능하면 사실관계를 못하게, 그러니까 과장을 하거나 거짓말을 못하도록 제어를 합니다. 그거 사실관계 아니면 얘기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다든지, 그거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더 밝혀지거나 그렇게 하면 더 신뢰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그렇게 하면 변호사는 항상 갈등을 할 거예요. 근데 모를 경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거짓말 하는 거는 변호사가 속을 수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거짓말인 걸 알면서 저 이게 거짓말인데 이렇게 거짓말하면 어떨까요? 이랬을 때 변호사가 그래요, 그 거짓말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주는 변호사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완전히 거짓말을 하자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증거 입증 문제나 이런 거는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되게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았어요. 그런데 돈을 갚았는데 빌려줬던 사람이 안 갚았다 그러면서 소송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나는 갚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갚은 걸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서류를 작성이나 영수증을 작성했거나 준 걸 본 사람이 있거나 또는 뭐 빌리는 걸 본 사람이 있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두 사람이 있는데도 돈을 주고 빌렸고 두 사람이 있는데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녹취를 해놓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나 안 빌렸어. 내가 언제 빌렸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와, 나는 갚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갚았잖아. 내가 갚았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법정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돈을 언제 빌렸냐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채권자가 빌려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어요? 증거가 없잖아. 두 사람이 있는데서 빌려줬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럼 그 원고는 지는 거예요. 입증을 못하니까. 근데 갚은 사람이 무슨 소리야, 내가 빌렸지만 내가 너한테 둘이 있을 때 갚았잖아 현금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갚은 사실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갚은 사실을 입증 못하면 지는 거예요. 다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갚은 건 사실이라면 전자를 택하는 게. 그렇죠. 갚은 게 사실이지만 갚았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면 소송에 져요. 갚은 게 사실이라면, 그 사람의 진정성이 정말로 인정되고 보장된다면, 그렇다면 갚았다고 하기보다는 안 빌렸다라고 하는 게 부인이라고 하거든요. 부인, 항변 뭐 이런 관계예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상의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되게 저희로서는 뭔가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약간의 발상의 전환이네요. 어쨌든.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조직 범죄에 변호사가 붙어가서 집사 변호사 이렇게 뭐 하고 이런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양반의 도시잖아요. 그런 변호사님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재판 상황에서 보면은 사실 변호사 대 검사의 상황이 되잖아요. 그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러면은 검사들하고 뭔가 변호사하고 개인적으로 사이가 좀 이렇게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런가요? 민사 사건도 대등한 변호사끼리 항상 싸워요. 거기서 법정에서. 말을 한마디를 이쪽에서 하면 이쪽에서 앉아요. 요즘은 뒤에서 의뢰인이 지켜보고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앉습니다. 법률적인 경우는 창창하게 해요. 예컨대 오늘도 누가 무슨 신청을 했어요. 제가 그거 신청 이유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 이건 안 되는 신청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계속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또 그 계약서 몇 조 좀 한번 봐주십시오. 그러길래 그쪽 이렇게 상대방이 그러길래 제가 또 그 말 끝나자마자 그 2항 좀 봐주십시오. 그 2항에 지금 그 상대방이 얘기한 그 주장과 정반대되는 계약서 조항이 있습니다. 라니까 이게 재판장님이 이게 굉장히 신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다음 기를 잡아서 서로 공방을 좀 정리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끝냈어요. 그러면 나와서 우리 둘이 싸워야 되잖아요.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형사법정에 들어가서 또 각각 공판 검사님하고 부딪혀요. 그 증거 신청 왜 하느냐, 왜 부인하느냐. 이자 범죄 사실 부인하면 공소가 제기될 때까지는 다 자백하다가 법정에 들어와서 부인을 하면 공판 검사님이 일이 많아지시니까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죠. 그러면 뭐 약간 뭐 신경질적이거나 또는 뭐 어떤 증거 신청에 대해서 의견을 뭐 계속 하시거나 이렇게 싸워요. 심지어는 재판장하고도 그 증거 신청이나 의견에 대해서 막 그 이해가 되지는 않으면 한참 뭐 얘기를 해요. 뭐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와서 당신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직무상 일이기 때문에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서 법정 밖에서까지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질 정도라면은 아주 기본적인 직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경우겠지만 흔히 보기 힘든 일이에요. 역시 이것이 바로 프로의 세계군요. 그 프로의 세계인가요?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는. 그럼요. 네.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께 준비한 질문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이 다음 편에는 입법부의 대표 인물도 섭외해서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분과 변호사님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법이란 과연 나에게 무엇인가? 그래서 변호사님께 법이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에게서 법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 중에 한 개? 일부입니다. 예. 항상 그 법률적인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이런 게 직업이 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하게 돼요. 네. 그래서 법은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거울 중에 일부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 질문 여기까지고 마지막 이 너퀴즈 프로그램에 시그니처 코너가 하나 있는데요. 변호사님께 법률 관련된 질문 하나 퀴즈를 드릴 거예요. 이 답변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네, 소정의 상품을 드려요. 저희가 너 퀴즈라고 하면 네, 예스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네. 둘, 셋, 너 퀴즈. Yes. 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사건의 용의자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원칙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 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줘야 한다는 법률 원칙은 무엇일까요? 틀리면 어떻게 되죠? 무슨 미란다 원칙?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맞았다. 저희가 준비한 네. 특정의 상품을 상품? 네. 진짜 별건 아니지만 상품? 인터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네. 저희가 학생 신분이다 보니까 네. 정말 별건 아니고요. 어, 변호사님 일하실 때 네. 쓰시라고 네. 준비해봤습니다. 일할 때 쓰는 게 뭘까? 제가 텀블러 아, 요즘 참 일회용 쓰면 안 돼요. 일회용. 와, 예쁜 텀블러네. 와, 이야, 잘 쓰겠습니다. 여기다 맥주 담아 먹으면 좋겠다. 그죠? 맥주잔 다시, 이렇게 되게 좋은 거구나. 감사해요. 마실 때마다 생각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말 다 끝이 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오늘 인터뷰하신 소감 한마디만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학교를 학위 과정을 하기 위해서 학위 과정이 끝난 게 2014년도에 끝났어요. 변호사 되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했고 또 2014년도에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논문을 뭐 여러 가지 준비하고 쓰고 그렇게 했는데 항상 느끼는 게 그 학위 과정을 하면서 강의를 나갔었어요. 대학교 강의를. 근데 강의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내가 이 시대에 이 사람들하고 저 자리에 앉아서 같이 경쟁했으면 나는 아마 뭐 학업 부적응자 또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을 미루는 뭐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만큼 더 총명해졌고 훨씬 멋있어지기도 했고 총명해졌고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부럽기도 하고요. 너무 뭐랄까 내가 나이가 먹긴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세상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 우리의 세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볼 때마다 이렇게 젊은 분들, 지혜로운 충분한 젊은 사람들 볼 때마다 후세에 해를 끼치지 말아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훌륭하고 성선장구에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로 인해 나로 인해 세상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 안녕.